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당뇨 치료제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 공개 클리닉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당뇨를 극복할 수 있나, 또 당뇨란 질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당뇨 치료기 인공 췌장기를 직접 개발하신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당뇨병센터 최수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공개 클리닉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51-852국에 9990번 그리고 850에 9900번 두 대 열어놓고 있고요. 팩스는 850에 9329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교수님 옛날부터 당뇨병은 부자병이다 이런 말도 네. 하고들 예,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리 보고자마다 다릅니다만은 약 5%에서 12% 정도 전체 인구가 당뇨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한 수치로군요. 예, 굉장히 많은 수치죠. 네. 예. 그런데 이 당뇨라고 하면은 그 소변에 당이 나오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 소변에 이렇게 당이 되는 거죠? 나오는 거죠. 네. 네, 소변에 당이 나온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시죠. 네. 예,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음식이 이 소화가 돼가지고 이 작은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 포도당 상태로 피 속에 들어오는데 이 포도당이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이용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당뇨병 상태는 췌장이 기능을 못하게 돼서 기능이 적어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을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해서 포도당이 쌓여서 피 속에 쌓여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는 병이죠. 네. 그래서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당뇨병은 결국은 우리의 영양 실조가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약해져서 합병증을 가져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혈당이 높음으로써 합병증을 갖고 오게 됩니다. 네. 그 췌장이라는 장기가 많이 큽니까? 네, 우리 몸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어느 위치에 우리 있죠? 작은 창자 첫 부분 옆에 있는 네. 약 300g 정도 되는 작은 장기입니다. 아.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췌장의 현미경적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인의 현미경적 사진입니다. 크게 확대한 것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세포들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이 정상이 이렇게 잘 살아있지만은 당뇨병 상태에 보면은 그것들이 파괴돼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만드는 공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우리 몸에 포도당을 동화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혈당이 올라가고 합병증이 오게 되는 병이죠. 예, 보통 뭐 모든 병에는 또 유발인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 당뇨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당뇨병이 발발하는 겁니까? 네, 당뇨병의 경우에는 당뇨병을 많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발견되는데 이 연세를 많이 먹는다든가 혹은 또 정신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임신 시도 상당한 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요. 약물 낙용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당뇨병 상태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네.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옛날부터 그 소갈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물을 많이 마신다 이런 네. 얘기인데 당뇨병을 앓게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대개 일어나게 되죠? 네, 이제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이 이제 소변으로 소변량이 증가하니까 다뇨하게 되고 소변량이 많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뇨하게 되니까 음식 그 물을 많이 먹게 되겠죠. 네. 다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물을 많이 찾게 되고 또한 음식에 그 소화된 물 그 영양소인 포도당이 바깥 빠져나가니까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다식하게 된다. 음식을 많이 하는 네. 그런 것이 전형적인 증상이 되는 것이죠. 네. 예. 당뇨하면은 제일 걱정스럽고 또 염려하는 것이 합병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당뇨로 올 수 있는 합병증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있겠습니다. 눈에 있는 망막의 혈관들이 파괴돼서는 눈의 망막증. 결국서 많은 환자들이 결국 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심한 그 생활에
저희를 갖고 오게 되죠. 네. 그다음에 그 백내장도 오고요. 신장도 나빠서 신장 합병증도 와서 혈액투숙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등등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 합병증, 말초 신경 등의 기능을 못하게 돼가지고 감각이 이상해진다든가 또 많이 아프다든가 등등의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증, 그 감에 잘 걸려서 결핵 같은 균에 잘 걸린다든가 상처가 잘 난다든가 감기 잘 걸린다든가 등등의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 상당히 그러고 보면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 갑자기 쓰러져서 네. 그 당뇨병 환자라고 그래서 설탕이나 이제 초콜릿 같은 거 입에 넣어주면은 금방 네. 또 깨어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그 중추 신경계가 네. 우리의 머리가 제대로 일하려고 그러면은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포도당이. 근데 아마 그 환자 경우는 인슐린 맞고 있는 환자든가 장시간에 인슐린 맞고 있는 환자일지도 모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근육에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피 속의 포도당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거기다 인슐린까지 영향을 있으면은 너무 많이 감소해서 우리 중추신경계가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혼수가 오게 되고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외부로서 사탕 같은 포도당을 빨리 주면은 다시 피 속의 포도당이 올라가니까 네. 다시 금방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원리로.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당뇨가 걸리면은 이 합병증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그것이 드러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그렇죠.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특히 당뇨에 잘 걸리는 사람 체질이나 체형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가장 이제 뚜렷한 것은 그 유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유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유전성의 영향이 이제 심하게 작용하는 종류의 당뇨병도 있고 그 영향이 상당히 적은 당뇨병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전이라는 것은 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널리 알려진 사실은 비만해지면 당뇨병 많이 걸린다 합니다. 네. 비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다르게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비만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아주 가벼운 비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구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아주 많은 비만, 지금 우리 보는 비만보다 훨씬 많은 비만은 당뇨병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지만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비만 때 당뇨병이 그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 임상적인 전체적인 영향물질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운동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정신 스트레스 계속하든가 그런 경우에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데 실제로 전반적인 환자를 놓고 볼 적에 어떤 환자가 당뇨병에 많이 걸리냐 하는 것은 이 임상가로서 보면은 뚜렷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냥 전체적인 인구들이 당뇨병을 어느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뇨 앓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혈당치라고 그러던데.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되면 정상인이고 어느 정도 되면 당뇨 환자고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당뇨 환자를 이제 진단 내리는 것이 이 식후 혈당치가 지금 슬라이드 나옵니다. 식후 혈당치가 200 이상 되면 우리 당뇨병 진단 내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공복 혈당치가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잰 공복 혈당치가 14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년 전에 미국 당뇨병 학회의 조사에 의하면은 126mg, 공복 혈당치가 120mg% 이상이 되는 경우에 급격히 당뇨병성 망막질이 증가하는 것이 발견돼서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140으로 하지 말고 공복 혈당치를 126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당뇨의 범위를 좀 넓혔다고 네, 볼 그렇죠. 수가 더 있겠군요. 많은 환자가 당뇨병이 되는 거죠. 네. 더 많은 네. 사람이. 자,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아서 당뇨를 좀 조심해라 하는 의사 선생님이 판정이 내리면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팩스를 하나 예. 보내오신 게 있죠.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2살인 가정주부입니다. 이번에 셋째 아이를 가졌는데요. 임신 6개월로 접어듭니다. 저는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병이 유전되는 건 아닐까 항상 불안했는데요. 얼마 전 병원에서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병을 철저히 관리하면 태아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정말 태아에게 문제가 없을지 아기를 낳아도 당뇨가 낫지 않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임신 당뇨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임신하기 전에는 정상 혈당 조절을 갖고 있던 분이 임신하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임신성 당뇨라고 하는데 임신이 끝나면은 다시 정상 혈당치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런 환자들도 결국은 췌장 기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편이니까 나중에 향후에 다시 진짜 당뇨병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런 임신 당뇨의 경우에 모체에 어머니의 혈당치가 높으면은 그것이 태아에게 좋지 않은 양을 줘서 선천성 기형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질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혈당을 정상화하면은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임신했을 때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라 그러면은 당뇨병에 의한 태아의 기형이라든가 하는 영향은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네. 높은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죠. 특히 임신성 당뇨 말씀하고 싶은 것이 젊은 여자들이 가임 여성군의 젊은 여자들이 당뇨병이 이미 있는 경우 임신인 경우에도 혈당을 완전히 정상화하면은 임신하더라도 정상적인 아기를 분만할 수 있고 네. 완전히 정상화되니까 임신하기 전부터 혈당 완전히 정상화하는 방법을 치면 됩니다. 물론 네. 임신 중에도 정상해야 되겠죠. 2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 네. 임신 당뇨 특별히 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조절 네.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뇨병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뇨병의 이제 종류는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적에 환자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 환자의 상태를 보면은 첫째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 이것은 인슐린이 아주 상당히 부족한 경우고 즉 생명 유지를 할 수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말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인슐린을 줘야만이 생명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생명 유지가 인슐린에 의존한다고 그래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네. 또 한 종류의 당뇨병들은 혈당, 고혈당 높긴 하지만은 인슐린 부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 유지는 계속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크게 나눠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당뇨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과 달라서 이 서구의 보고에 의하면은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서구의 경우에는 20%에서 40% 정도의 당뇨병 전체 환자의 20% 40%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서 유아형 당뇨병 환자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만은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나라 당뇨병은 서구의 당뇨병과 달라서 비의존형 당뇨병이긴 하지만은 몸무게가 비만과는 관계없는 굉장히 몸무게가 줄어드는, 즉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즉 비의존 당뇨병이긴 하지만은 의존형 당뇨병과 비슷하게 인슐린 부족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경우라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도 달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주의를 요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은 다시 말해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까도 의사 선생님께서 당뇨는 치보다는 혈당 조절하면서 평생을 그래서 아마 달고 사야 되는 이런 병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혈당치를 조절해 줘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당뇨병의 경우에는 저 외부에 들어오는 음식이 우리 몸에서 잘 이용당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잘 이용당하는 수단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방법들 중에서 중요하게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이 식사를 제한하는 식이요법, 네. 즉 열량요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요법이긴 합니다만은 운동함으로써 우리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요법을 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종류의 약물요법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혈당 방법 가운데 약물요법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경구 먹는 약이 많이 옛날부터 많이 쓰고 있었죠. 네, 효과가 경구형 있습니까? 혈당 강화제, 먹는 혈당 저하제들을 네.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존 옛날부터 좀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에 그 어떻게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냐면은 췌장 세포를 이 약이 자극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되도록 하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당이 좀 떨어진다마는 이 약을 계속 쓰는 경우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오히려 당뇨병 상태로서는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혈당은 네. 떨어지지만 그래서 결국 한 5년 쓰게 되면은 다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요새는 이 사용을 효과가 상당히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사용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슐린 분비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 사용이 처음부터 안 듣는 경우 그래서 그 사용량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당뇨라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긴다. 그렇죠. 아까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그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신장 이식술도 이 하고 췌장도 이식 수술하게 되면은 완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췌장의 그 이식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그렇게 뚜렷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췌장에 이식하는 세포는 굉장히 많이 발전된 원시型세포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식했을 적에 그것이 생존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그 조직에 대한 타인의 조직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생기는 거부 반응들 때문에 네.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고 일부적으로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으나마는 그것을 꼭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학자들 간에 상당히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가능해지겠지만은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췌장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췌장의 공급 문제, 네. 누가 공급해 줄 것이냐,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 당뇨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체로부터 떼서 하는 그런 경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자세히 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네. 말씀드리면 많이. 네,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주사를 맞는 방법을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가장 있는데 많이 쓰고 그렇죠. 있죠.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인공 췌장기라고 해서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췌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 맞습니다. 인슐린 네. 주사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네, 인슐린 주사하다는 것은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인슐린 주사는 대개 현재 사용하는 주사는 24시간 지속하는 인슐린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것은 그런 지속성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고 속효성 인슐린만 분비한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췌장은요. 네. 그래서 그것은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급격히 노란 색깔처럼 인슐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때마다 3번의 급격히 인슐린이 증가하고 식간에는 적은 양의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인의 췌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당뇨병 환자는 그것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네. 당뇨병이 되는데 이때까지 많이 쓰고 있었던 하루에 한 번만이나 두 번 맞는 장시간형 인슐린 주사 방법은 여기 하얀 그런 것처럼 24시간 지속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인슐린을 주든지 간에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혈당 조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췌장기 요법은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몸에서 췌장이 나오는 인슐린 분비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외부에서 인슐린 공포해주는 작은 기계를 말하게 됩니다. 네. 흔히 이제 인공췌장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구멍을 뚫었다 심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들을 하던데 정말 그 배에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예, 아마 사용하는 것? 사용법에 대해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바늘 하나 꽂아 넣는 것이 되시죠. 아,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공췌장기로 치료하게 되면은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혈당치가 훨씬 좋게 됩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조그만 바늘을 피부에다가 꽂고 바깥에다가 반청을 붙여서 드는 것이죠. 저 바늘이 아주 작기 때문에 거의 이거 달아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간단하군요. 그런데 네. 인공췌장기 실물을 들고 나오셨습니다만은 저 화면에도 보이죠. 그런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기는 네. 상당히 작네요. 인공췌장기 기능과 혈당 조절되는 거 보면은
예, 이 인공췌장기는 여기 것처럼 빨간과 초록색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이 하나는 24시간 들어가는 기초 인슐린을 이렇게 결정하는 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는 것처럼 24시간 인슐린이 적은 양이 들어가고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급격히 들어가는 또 빨간 칩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해가지고 정상인의 인슐린 췌장이란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슐린 공급해줘서 혈당치가 대개 혈당치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조절 안 되면 200, 300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100 정도, 비나 식후가 150이야 140 정도 대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그 하루에 한 번 맞는 장시간 인슐린 들었을 적에 200 되는 환자, 똑같은 환자를 일주일 후에 인공체를 바꿨을 적에는 혈당치가 거의 100 정도로 식후에도 조절되는, 하루 종일 조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네.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하루 혈당에 따라서 자동 조절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당뇨병 증상을 좀 완치나 완화를 시킬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도 이 인슐린 공급을 정상 췌장이 하는 것과 똑같이, 즉 우리는 어려운 말로 생리적인 방법으로 인슐린 공급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혈당치가 아니 정상화되죠. 이것은 유명한 임상적 연구가 있습니다. 대단히 연구가 있습니다. 10년간 걸쳐서 미국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공동한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 DCCT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걸 1993년에 발표했습니다만 보면은 이 슬라이드에 보는 것과 같이 이 혈당치가 기존의 그 MPH, 즉 장시간형 인슐린 MPH라고 합니다. 장시간형 인슐린 맞고 있는 경우에는 식전 식후 하루에 7번째인 것이 혈당치가 200 이상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인공췌장기로 바꿔서 치료했을 적에는 150 이하, 그리고 약간 높습니다. 150 이하 떨어져서 10년간 약한 혈당치가 하나는 150 이하, 하나는 200 이상 조절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적에 혈당치는 완전히 정상화되고 그 눈에 오는 그 망막증, 당뇨병 합병증 가장 무서운 게 망막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망막증을 보면은 그렇게 200 이상으로 조절했던 기존의 치료 방법, 제일 열심히 하는 하루에 한 번 방법으로 했던 경우에 보면은 이 눈에 오는 망막증이 점점 증가해서 장시간 동안 혈당 높게 해주면은 만 9년에는 55% 눈에 망막증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이 인공체질 치료한 결과 혈당을 정상화했기 때문에 12% 눈에 밖에는 망막증이 오지 않아서 상당량의 눈을 갖다가 망막증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죠. 이런 망막증뿐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신장 합병증도 보면은 소변에서 단백질 나오는율이 훨씬 적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합병증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망가지는 신경 합병증도 보면은 인공췌장기로 치료했을 적에 혈당을 정상함으로써 그 MPH 치료하는 거죠. 장시간 전통적 옛날 치료 방법보다도 신경학적 검사나 자율신경 장애 검사, 신결정당 속도 검사에서 비정상 나오는율이 반 정도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대단히 연구에서 밝히게 된 것이죠. 네. 그러한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교수나 또 우리나 미국의 몇 명 교수에 의해서 이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경우에 초기부터 인공췌장기 등을 위해서 적극적 혈당 조절 정상화한 경우에 췌장세포가 회복해서 외부에서 아무 도움 없이 약물 요법하지 않고 인공췌장 띄고 완전히 정상화돼서 회복하는 관해 현상을 많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우리도 관해 현상이요? 네, 관해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관해 현상은 우리 의학적 용어입니다만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관찰했을 적에 병이 없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아하, 이제 사망할 때까지 본 건 아니니까 네. 우리 안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보면은 관해 현상에 있어서 이게 일찍 올수록 당뇨병이 걸리고 나서 있으려면 1년 이내 오면은 약 70%에서는 관해 현상이 있어서 인공체이 뛰게 되고 먹는 약도 안 먹게 되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으로도 혈당이 조절되는 경우가 있고 네. 좀 늦게 올수록 훨씬 적게 관해가 되는 그 치료를 안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초기 때 인공췌장기를 치료하면은 혈당 정상하면은 우리 몸이 회복을 해서 당뇨병이 다른 도움 받을 수 없는 완치 현상까지도 기대하고 우리가 한 5년간 또 10년간 벌써 계속해서 낫고 있는 환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듣고 보니까 당뇨병 환자는 그야말로 눈이 커지겠는데
이 인공췌장기는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다 착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공췌장기는 우리 몸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이 비정상되어 있는 경우이죠, 당뇨병이.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췌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기계를 달면은 이 인공췌장 자기 몸의 췌장도 회복하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 호르몬을 주면은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가 기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췌장이 분비하는 세포도 그 녀석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세포 자신도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면은 그 세포는 좀 더 건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아주 초기부터 합병증 오기 전부터 인공체에 달게 되면은 완전히 다 회복해서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요. 완전히 낫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치료 방법이 그렇게 힘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우리 당뇨병 건국대 당뇨병 센터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간의 현상에서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초기 때 오면은 완전히 다른 치료를 안 하게 되니까 그 환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자들의 얘기 듣는 얘기하면은 이것은 마지막에 치료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치료하는 거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가 합병증 오기 전에 모든 증상을 정상에 만드는 것이 그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서 초기부터 치료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가에 뛰게 되는 경우를 하게 하는 것이 또 환자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뇨병 이 인공체장 치료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공췌장기가 기존 치료법보다는 이제 한결 자유롭고 네. 하다 보니까 식사 조절이라든지 또 적당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게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인공췌장기를 너무 믿은 나머지. 네, 우리 실제 환자들 보면은 이 너무 과신해서 자기의 섭취라든가 식사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무리하게 그냥 막 과식하고 음주하며 그냥 밤늦도록 피곤하게 다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자들한테 아주 상당한 양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치료 방법에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잘못 생각해서 자기 생활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걸 인공췌장 치료한다 할지라도 식사량을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 우리 당뇨병 치료가 너무 적게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만은 이건 충분히 정상과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하시고 운동 같은 것도 그렇게 운동이 당뇨병의 본요법은 아닙니다. 보조요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잘 하면은 아주 상당히 좋은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당뇨병 환자들이 감기라든지 또 설사라든지 다른 병으로 아플 때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이제 다른 병이 함께 걸렸어요. 당뇨병 있을 적에. 이러한 질환이 당뇨병 상태에 스트레스를 작용해서 인슐린을 작용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혈당이 더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것은 더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식사도 못하게 되니까 식사 못해가지고 저혈당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환자가 이해해서 만약에 잘 먹으면서 혈당 올라가면은 인슐린량을 더 증가시켜야 하고 또 못 먹게 되면 더 감소시켜야 되는 그러한 약간의 노하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큰 중환병이 걸리거나 자기가 잘 관리하지 못할 적에는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상담 전화가 계속해서 벨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통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목소리는 상당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본인이 지금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시어머님이 네. 당뇨를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식사 조절로 혈당치가 정상인처럼 낮은데도 지금 발가락이 거의 굳어져 가고 눈도 망막 수술을 하셨거든요. 아, 원래예요. 발가락에까지 굳어집니다.
네. 감각이 없어지고요. 합병증이 벌써. 최 교수님 이거 예. 왜 이렇지요? 예, 아마 저 당뇨병으로 한 그 피해가 많이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즉 합병증이 많이 와 있을 것 같아요. 한 지금 당뇨병 걸리신 지 얼마나 되셨죠, 환자가? 5년 전에 당뇨가 있어서. 몇 년 전에? 5년 전이요. 5년 전에요. 네. 그럼 상당히 빨리 당뇨병이 빨리 오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합병증이요. 네. 그 지금 봐서는 저 신경 장애도 있고, 네. 눈은 좀 어떻습니까? 눈이 원래 망막 수술을 하셨고요. 아,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벌써 허리패진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거죠. 이런 경우에도 네. 혈당 조절을 잘 해서 네.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해 가지고선 다시는 합병증이 더 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 혈당치는요. 예. 정상인처럼 공복에도 1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즉 공복이 123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높은 100 편이요? 이하가 돼야 되죠. 근데 이렇게 발전된 당 합병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게 신장 합병증도 같이 있습니다. 망막증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합병증이 신장 합병증이 심해지면은 혈당치는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떨어지면 몸은 더 나빠진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혈당을 인슐린을 적절히 공급해서 몸 상태를 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약을 복용을 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을 복용 이게 안 저 약이 하거든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병증을 우리가 좀 완화시키는 약도 먹어야 되겠고 당뇨병의 치료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좋은 당뇨병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이제 흔한 병이면서도 오랫동안 고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네.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하나 띄면서 최 교수님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당뇨엔 누에가루가 최고다. 이런 얘기 주위에서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누에가 예.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네, 혈당은 좀 떨어지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또 많은 환자들이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이 누에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 작용은 어떤 작용이냐 하면은 이 작은 창자에서 녹말을 음식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저 녹말 분해 효소를 이 뇌 가루에 있는 어떤 성분이 작용을 못하도록 막는 데 있습니다. 즉 소화를 저해시키는 거죠. 소화를 저해시키면 녹말이 포당 안 되니까 녹말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포장 들어오니까 혈당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을 적게 먹은 경우와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뇨병의 그 치료제로서 생각하기에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병이 많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실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거 저희가 누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호박이라든지 뭐 두릅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콩, 오곡밥 등등해서 민간요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다 네, 하는 이런 말씀. 치료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요. 단 것을 네.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을 생길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 즉 췌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죠. 정상인의 단 걸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당뇨병과 단 것을 많이 먹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근데 말씀을. 당뇨병 걸린 다음에 단 것을 많이 찾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네. 오해를 자, 하고 있는 그다음 상식 밖의 상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는 무가당 주스는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당뇨 환자 뭐 커피에 설탕 넣지 말라. 예, 예. 약주를 하셔도 뭐 설탕 안 들은 뭐 소주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네, 예. 무가당 주스라는 것이 이 가당하지 않았다, 당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의 무가당이지 그 주스 속에 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실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스 액체 속에. 그때 먹으면은 당과 먹는 것 똑같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속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소주는 뭐 좀 먹어도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우리가 알코올을 먹게 되면 알코올이 지방과 같은 형태로 같은
유사하게 대사되기 때문에 네. 지방은 우리 당뇨병 합병증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안 먹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네. 술도 소주도 조심해라 이런 네. 말씀 안 된다고 위험하다는 네, 말씀까지 상식 밖의 해주셨습니다. 상식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양이 줄면 인슐린이 필요 없다. 네, 당뇨 네. 환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서 이용당할 적에 인슐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외부에서 먹는 약을 줄이면 인슐린 필요량도 줄어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먹는 약을 얼마큼 줄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동안 필요한 칼로리, 즉 열량을 그 정도는 섭취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너무 작게, 너무 소식을 하게 되는 인슐린 양은 필요 없어지겠지만, 줄어들겠지만은 우리의 영양 상태가 상당히 나빠지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더 합병증을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정상과 똑같은 체격을 갖고 있는 정상과 똑같을 정도로는 먹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당뇨병 치료에 해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점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환자를 많이 먹으면은 소식하면 당뇨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한 영양 실조로 의해서는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상식은 좀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밖의 상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민간요법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하는 말씀이셨고 단 것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당뇨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또 무가당 식품 같은 거 너무 이렇게 믿지 마는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못된 상식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전화 연결 순서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자분이신데, 네, 예, 오늘 안녕하세요. 최수봉 교수님 나오셨거든요. 당뇨에 대해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직접 여쭤보시죠. 예. 교수님, 그 땀을 흘리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네, 좀 덥네요. 반갑고요. 네, 저는 그 50세 된 그 남자인데요. 네, 네. 그 양쪽 그 발바닥 끝 쪽으로 그 무감각하고 감각이 좀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심장이 많이 나쁘고요. 네. 그 다음에 눈도 좀 안 좋고, 예, 혈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소변을 보게 되면은 그 변기 안에 거품이 소변 전체를 다 덮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 소변에서 그- 단백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나는 이거는 100%그 당뇨라고 봤는데 상식적으로요. 네. 병원에 가서 그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하면 전혀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이라도? 전에는 뭐 그런 증상이 없어서 안 받아왔습니다. 안 받았어요? 예. 글쎄요. 좀 모르고 지나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 사람에 따라서는 그 혈당이 높은 것만큼 합병증이 비례해서 와야 되지만 예. 어떤 경우에 상당히 빨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제에 예. 따라서. 아마 만약에 눈에 그 망막을 검사했을 적에 당뇨병성 망막증이라 그러면은 거의 틀림없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일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아까처럼 혈당치가 정상과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많이 나빠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졌거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비용의 진행의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변 검사하고 그 혈전 검사하고 그거 말고 달리 검사하는 그 방법 없습니까? 소변 검사하고 혈당 검사 외에 뭐 어떤 검사? 당뇨. 당뇨에 대한 검사요. 예. 뭐 거의 다 유사한 검사입니다만은 당화 헤모글로빈 검사가 예. 이 한 번 재면은 즉 3달 동안의 혈당치가 학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편리한 점이 있죠. 그런 검사를 하게 되죠. 예. 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그만 끊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네, 당뇨병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겸해서 오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좋은 것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지금 당뇨병이 진정한 원인, 왜 췌장이 자기 몸에 필요한 인슐린 양보다도 적게 분비하기 시작하는지 우리 그 원인을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유발인을 갖고 있는 질환들, 너무 칼로리를 많이 섭취한다든가 또 너무 뚱뚱해진다든가 운동 부족이라든가 정신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은 췌장이 피곤해져서 인슐린 부족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상황을 대체 피하는 것이 당뇨병에서는 좋겠죠. 그러니까 네. 저 운동도 적정히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또 기분 좋게 사시고 네. 뭐 이런 같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당뇨병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당뇨 환자들 보면요. 식이요법이라든지 또 이런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이거 자체가 비용이 되는 이런 분들이 더러는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당뇨를 지금 몸에 갖고 있다 하시더라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셔서 네. 그런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그 최수봉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네, 가지로 고맙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